안녕하십니까. SB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국채금리 1월에 이어서 다시 좀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고, 시장 자체도, 자산시장 자체도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금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흘러가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 금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더 불안해진다면 시장의 조정폭을 더 깊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상승 다음에 과연 관세 정책의 후유증이 얼마만큼의 조정을 만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흘러가면 아무래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국채 금리 얼마나 불안해질 수 있고, 또 배경 요인은 뭐며, 그렇다면 언제까지 불안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요새 바쁩니다. 중동에서 투자 유치하고 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흐름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의회 쪽하고의 협상도 상당히 많은 것을 다루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솔트, 뎃 리미트, 그리고 지니어스까지요. 금리 불안감이, 이런 것들도 배경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솔트 법안이나 뎃 리미트 같은 경우는 불안의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 5%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1월에도 한번 나타났었죠. 그리고 지금도 4.5를 넘어섰기 때문에, 4.5 넘어서면 이제 5%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4.6이나 7이나 뭐 8이나 체감상으로는 거의 불안하기가 매한가지입니다. 더불어서 기준금리를 감안했을 때 올해 하단을 3.5에서 3.75 정도로 놓고 보더라도 그 위로 한 100bp 정도, 그렇다면 4.8까지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위에서 불안한 그런 흐름만 만들어주면은,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게 여건을 형성해주면은 금리는 언제든지 4.8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1월에 한번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5%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살펴봐야죠. 1월과 5월 다 불안한데, 이때 배경 요인에 어떤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또 답을 구할 수도 있겠죠. 1월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그 배경 요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다. 1월 초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타났고요. 시장에서는 그걸 경기 확장 신호로 받아들여서 인플레이션 쪽이 자극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드 관계자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금리를 상당 기간 동안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작년부터 계속 거론됐었던 그 디스인플레이션, 그 얘기가 계속 지속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뭐 사라졌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주 낮아지면서 금리 자체가 절대 레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런 불안감이 채권 시장에서 금리를 자극시킨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미국 의회에서 예산 협상을 하면서 또 재정적자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금리 쪽을 자극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솔트 공제 관련된 그런 예산 법안, 이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그런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의 이 모습은 어느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이 됐고, 그런 경기 기대감 외에 재정정책 불확실성, 이게 재정정책 불확실성, 이게 추가가 된 것이죠. 경기 논리만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금리를 만들긴 힘들죠. 이번에도 경기 논리 말고 또 딴 게 있다라는 점 살펴봐야 됩니다. 5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FOMC 회의 끝나면서 금리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 이후에는 3번 정도 올해 금리 인하한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12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375에서 400될 확률이 37.6%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425에서 450이기 때문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로 좀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회의 끝나자마자는 이 350에서 375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확률이 한 37% 정도 됐었는데, 그 37%가
375에서 400쪽으로 두 번의 금리 인하로 옮겨온 거죠. 그리고 재정적자 확대 우려감, 이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1월에 거론됐었던 솔트 법안, 이게 5월에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이 법안이 만료가 되는데, 그래서 5월 말까지 이 법안이 의회에서 표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또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솔트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 관세 전쟁이 타결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불안했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죠. 미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다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기대감이 또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자극 심리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1월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우디에서 AI 산업 관련된 그런 투자 계획이 상당히 큰 금액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 산업 쪽으로 또 눈길이 갑니다. 침체로 갈 수 있다, 아니면 정체기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던 AI 산업인데,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면 롤링 리세션으로 또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롤링 리세션 개념이 예전처럼 모든 산업이 한꺼번에 리세션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세션에 진입했다가 또 다른 업종은 깨어나고, 다른 업종이 좀 들어가면은 또 이쪽 업종이 리세션에서 깨어나고 하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리세션이 진행된다라는 그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AI 산업도 리세션에 이미 진입했다가 이러한 투자로 인해서 다시 깨어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 주가만 봐도 완전히 박살이 났던 게 지금 다시 또 사상 최고가 근처로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요인들이 5월 금리 급등의 배경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하고 1월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금리 흐름도 좀 불안하게 가는 게 비슷한데 내용도 아주 비슷한 거죠. 내용 한번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솔트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 흐름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죠. 미국 쪽의 경기도 그렇고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 쪽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 심리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경기 논리만으로 5%를 향해서 갈 수가 있을까?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거는 하나의 위기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니까요. 그게 과연 무엇인가? 재정정책의 불안감, 그게 작용이 되고 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솔트 법안 1월에도 이게 나타났었고 4월 이후 5월에 본격적으로 이 불안감이 작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초에도 이 솔트 관련해서 법안이 여러 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제 그때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됐었고요. 4.5% 넘긴 다음에 추가적으로 4.8을 향해서 갈 때는 이 법안 때문에 불안했었던 그 모습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1월 14일에 금리가 정점을 쳤는데 이 불안감의 정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여기서 좀 휴식을 가지면서 금리도 좀 안정이 됐죠. 이제 5월 말 표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마무리를 위한 그런 협의가 시작이 되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 이 세출위원회에서 솔트에 대해서 법안을 다시 심의 시작했고요. 하원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협의 과정을 거쳐서 5월 말에 표결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이때보다 더 심하다 볼 수가 있죠. 1월은 그나마 좀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지니어스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대 심리도 있고 불안 심리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본시장 쪽으로는 지니어스 법안보다 더 압박감이 있는 그런 법안이죠. 솔트 법안 한번 내용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빠르게 봐야 되냐면 이 법안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차피 통과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한번 통과되면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미국 쪽에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게 기회냐 진짜 위기냐,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봐야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대립이 아닙니다. 계층 간의 대립입니다. 솔트가
이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이 약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지방세 내고 국세 내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미국은 주에다 내고 연방정부에 내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에 세금을 낼 때 주정부에 낸 세금 중에 일부를 공제를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지방세 냈다고 해서 국세에서 좀 빼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도를 정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 세제 개편하면서 이 솔트 공제 상한을 $10,000로 제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 공제 한도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게 이번에 개정을 하기 때문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같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주는 지방세를 많이 내니까 주정부 쪽으로 내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 기존의 $10,000보다 더 공제 한도를 높여달라. 이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연방정부 쪽으로 내는 세금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쪽에서는 이걸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돈을 적게 버는 쪽은 어차피 뭐 이 한도 늘어나 봐야 자기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한도 좀 낮은 상태로 유지해라. 뭐 그런 식의 대립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지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쪽에서는 이 한도를 좀 높여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법의 혜택이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따져보니까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북동부 이쪽 해안 쪽이 고소득층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쪽이 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텃밭인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는 것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안 통과가 오히려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것이죠. 당에서 결정해서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배경 요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안이 통과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금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냥 세금을 얼마 내느냐 그거 가지고 금리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금을 냈을 경우에 재정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바로 키포인트죠. CRFB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 당파를 떠나서 비영리 조직인데 상하원 예산위원회, 의회예산국, 관리예산국, 정부 회계감사국 여기에 전직 위원장들 포함해서 예산 관련 부처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법안이 통과됐을 때 재정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내용의 정당성 같은 것을 판단해서 자료를 배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솔트법이요. 이게 통과됐을 때 재정적으로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경우의 수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법안이 완전히 없어지면 제일 좋고 당연히 공제 한도가 없어지니까 세입이 확대되니까 재정 쪽에는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꼽고 있는데 한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재정이 악화되는 그 수치까지 뽑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제가 늘어나면 세수가 줄고 그러면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면 또 그것이 국채 시장의 압박 요인 금리는 상승한다. 더불어서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와 투자 위축되고 경제 전체로 또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추진하는 이 법안들요. 솔트, 데트 리밋 이 두 가지는 금리 쪽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지니어스 법안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쪽으로 영향을 주긴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니어스는 수급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솔트나 데트 리미트 같은 경우는 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판단하는 건데 이 두 경우는 또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솔트 같은 경우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층 간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미국 사회 구조적으로 맞부딪히면서 1월에 한 번, 지금 5월에 한 번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렇다면 이게 결론이 안 날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어렵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세 개 법안 모두 다 통과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문제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미국이 절단난다. 그렇게 해서 디폴트를 얘기할 땐가 아니면 이걸 기회로 봐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테크니컬 디폴트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테크니컬이라는 것이죠. 솔트 법안 같은 경우는 안 되면은 국민들 모두가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높이를 결정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결국 이 세 개 법안 모두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불안감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만 목표 수익률을 얼마 잡을까? 또 진입 시점은 어디로 잡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